안녕하세요. 경제재민촉 정혜경입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4.1%를 기록하며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로존 인플레이션은 작년 12월 사상 최고치인 5%에 달했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982년 이후 최고치인 7%에 도달했죠. 인플레이션을 꺼뜨리기 위해 금리 인상까지 추진되면서 세계 경제는 날이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불안한 세계 경제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초대 금융위원장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글로벌 금융 전문가 세계경제연구원 전광우 이사장 만나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세계경제연구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세계경제연구원은 설립한 지가 한 30년 꽤 길죠. 오래된 순수한 민간 싱크탱크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배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죠. GDP에서 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우리가 그간 빠른 산업화를 이룬 배경도 세계 시장을 상대로 우리가 급속도로 경제 규모를 키운 것이 배경인데 그러다 보니 세계 환경 변화에 우리나라 정책과 기업 경쟁력이 영향을 받는 게 크죠. 그래서 글로벌 환경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세계 경제, 정치,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에 대한 지식, 정보를 국내에 공유하고 네. 또 정책 전략 대응을 돕자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사장님께서는 그 월드뱅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계셨었고요. 초대 금융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까지 역임하신 정말 글로벌 금융 전문가이신데요. 네, 외환위기 때도 굉장히 큰 활약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조금 궁금한데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집니다. 네, 좀 과분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제가 이 위기하고 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뭐냐하면 세계은행이 있을 때도 신흥국 경제 위기에 대해서 많은 일을 했고 또 한국에 돌아오게 된 98년, 1998년은 IMF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에 왔죠. 외환 위기가. 그리고 이제 제가 금융위원장을 초대 위원장을 맡은 직후에 리만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직간접적으로 이 위기 문제하고 많이 접촉을 하게 된 그런 삶을 살아온 셈이죠. 가장 최근에 이제 또는 이제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제가 현 공직에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연구원을 통해서 다양한 또 이 경제 정책 그리고 기업 전략 이슈를 다루고 있는 셈이거든요. 예, 그 전에 이제 경험 이런 말씀을 하라고 하시면 뭐 가장 아마 피부에 와닿게 위기 상황을 접촉을 했던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도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는 제가 금융당국의 수장으로 있는 금융위원장으로 있는 입장이었고 글로벌 금융위기다 보니까 그 소관 업무가 금융위원회에 많이 이렇게 속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죠. 제가 돌이켜보면 몇 가지 교훈이랄까 그 경험에서 그런 얻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게 2008년 9월인데 9월 중순에 정확히 얘기하면 9월 15일 리만이 이제 컬랩스로 이제 파산 문제로 이제 터지게 되죠. 근데 사실 그해 2008년 초에 이미 그 좀 모너 표현을
써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상당히 익숙한 표현인데 네. 서프라임 사태 예. 모기지 네. 그 주택 담보 채권이죠. 거기 부실화 소지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8년 3월 그 무렵쯤 되면은 세계 5대 투자은행이 되는 베어스턴이 이제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모든 위기에는 사전 징조가 있다, 조짐이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계 경제, 금융시장, 국제 금융시장 환경 이렇게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그러한 위험 요소가 우리가 발견이 되면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것이 한 가지 메시지고 과거 경험으로 이제 위기 극복 경험에서 보면 위기 대응 그 과정은 몇 단계로 거쳐가요. 처음에는 이제 초기에 초동 대응을 하는 단계가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안정화 단계로 가고 나중엔 출구 전략이라고 해서 이제 그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단계가 있죠. 이 특히 중요한 게 초기 단계인데 초동 대응은 매우 신속하고 충분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경험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도 우리가 적용이 되고 어떤 위기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위기가 사전에 막을 수 있으면 좋은데 불가피하게 터지게 되면 처음 대응을 아주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 파장을 미리 최소화하는 노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 위기를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빨리 극복을 했다라고 하는 조기 극복에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듣는 것도 우리가 초동 대응을 매우 그 적극적으로 우리가 잘 대처했다는 그런 경험담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자랑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났을 때 각국에서 많은 돈을 풀었잖아요. 네. 그 여파가 이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또 미국에서 올해 3월과 6월, 9월, 12월 이렇게 4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거라는 전망이 있던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기 극복 과정으로 보면 이게 일종의 출구 전략으로 가는 거죠. 초동 대응은 유동성을 풀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을 통해서 돈을 풀고 또 재정을 풀어서 이 경제가 가라앉는 것을 최대한 우리가 막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풀린 돈이 오래 놔두게 되면은 상당한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죠. 자산의 거품, 주식시장이든 부동산에는 거품도 일으키고 이런 것이 이제 또 과도한 빚을 안게 되는 이런 문제도 야기하기 때문에 이 가장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면서 출구 전략으로 넘어가게 되면 유동성을 흡수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되죠. 지금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는 게 이제 그 시점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에요. 이건 가는 그 순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투자자들이나 시장에 나름대로 충격으로 오게 된 이유는 그 강도가 매우 강하다. 금리를 올리는 게 올리더라도 보통 출구 전략 실행할 때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인플레 압력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강하게 금리 인상의 정도나 횟수를 이렇게 키우는 그림으로 특히 미국 이제 연준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앵커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4회에 걸친 금리 인상을 전망도 하고 일부에서는 5회, 6회 이렇게까지 늘릴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런가 하면 3월에 올릴 때 통상 올리는 0.25%가 아니라 소위 빅샷이라고 그래서 한꺼번에 0.5%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뭘가를 중심으로 조금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은 제일 큰 문제는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은 이게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경기를 이 쿨다운을 시키는 이제 가라앉게 하는
과열된 상황을 가라앉게 하는 효과를 촉진을 하다 보니까 네. 우리로서는 이제 미국 경기가 가라앉는 그 여파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또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 시장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죠. 그러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각국의 주식 채권 시장들이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영향권에서 자유스럽지 못하다. 또 다른 이제 영향은 금리가 올라가면 다른 조건이 같다면은 환율의 변화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 기조로 가게 되면 최근 와서 우리나라 환율이 1,200원을 달러당 1,200원 넘는 이런 외환 시장 영향도 받죠. 네. 그러니까 금리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이 경제의 각 부분에 다양한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방금 미국 경제의 출구 전략의 일부로 기준금리가 인상될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문제는 저희의 가계 부채의 규모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ECD 네. 평균 80%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105%, 106%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가계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가 지난 몇 년 동안에 특히 이제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전반적으로 부채가 늘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부채 얘기를 할 때 국가 정부의 부채, 기업의 부채, 가계 부채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각 부분이 늘어난 측면이 있는데 특히 가계 부채의 증가 속도가 OECD 국가들 중에 제일 빨리 늘어났다 하는 것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반 가계 개인들이 감내하기가 어려울 수준으로 이렇게 지금 GDP보다 많아지는 이런 부채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리가 올랐을 때 충격이 상환 부담이 커지는 걸로 오겠죠. 네. 우리나라 이 가계 부채의 또 그 성격이 구성을 보면 대체로 변동금리로 빌린 분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따라서 상환해야 될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힘들게 빌린 이 돈을 상환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추가적인 부담이 되고 자칫 최악의 시나리오가 올 수도 있는 게 그럴 조짐도 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상환할 빈 부담만 커진 게 아니라 네. 투자한 것이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그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중고가 되는 것이죠. 투자한 자산의 가치는 떨어지고 갚아야 될 빚의 부담은 커지고 이런 문제가 우리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년까지만 해도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부동산과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거든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는 영끌을 한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이 영끌을 주의해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안타깝게도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영끌, 비투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와중에 유동성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과정에 이렇게 생겨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경제 시스템 내에 유동성이 크게 늘어난 때에는 부득불 이것을 그 흡수하는 긴축이 따르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긴축 시기의 부작용에 직격탄을 맞는 상황이 된 분들이 안타깝게 네. 지금 명끌 비투 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갑자기 이 상황을 극복한다 하는 건 매우 어렵죠. 그저 기대하는 것은 이제 금리 상승의 속도, 그 강도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개인들의 부담 그리고 금융 시스템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를테면 소프트 랜딩, 연착륙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당국이 노력을 하는 필요가 있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미 그 개인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로 이 부채를 늘린 분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네. 추가적인 이런 이 빚을 떠안는다 하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될 일이겠죠. 그것은 개인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또 경제 시스템에 추가적인 충격으로 올 소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사장님께서는 국민연금공단 또 이사장을 역임하셨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주제에 네. 대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려야 되겠는데 네네. 저는 2042년 정도가 되면 적자로 전환되고요. 2057년 정도가 되면 고갈될 거다라는 전망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사실인지 혹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집니다. 참 저희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고 우리 앵커님도 걱정이 되죠. 나중에 국민연금 제대로 받을지.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질문을 많이 받죠. 제가 국민연금을 책임졌던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예측 통계적으로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는 이제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현재 기금이 앞으로 어떠한 속도로 커지고 또 어떠한 속도로 이제 그 지출이, 연금으로 지출이 네, 되고 네. 하는 이제 사전에 네. 그 여러 경제 그 예측 변수들을 우리가 상정을 해서 계산을 하는 것인데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이 속도로 현재의 그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지금 보험료 내드리는 연금 내드리는 이 그 현재의 제도 그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을 때는 일정 기간 지금 우리 기금 규모가 커졌다가 아까 역전되는 것은 2042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변수를 우리가 뭐 금리부터 GNP가 얼마나 성장하느냐 해서 여러 가지 변수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몇 년씩 차이는 나기도 합니다. 네. 근데 큰 흐름으로 보면 2040년 경에는 이제 적자로 전환한다는 거는 이제 국민연금이 보험료를 받고 또 기금 투자해서 수익을 얻은 것 대비 나가야 되는 돈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생기게 된다는 말씀이고 지금 예측으로는 미래 세대가 2050년경에 그 연금 기금 소진 시기에 연금을 내기 위해서는 소득의 뭐 30%니 뭐 30% 이상을 거기에 다 쏟아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장기 예측이 나오기 때문에 매우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제도 개선이 지금 뭐 대선 과정에서도 이슈가 됐고 이것은 우리가 기성세대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미래 네. 세대를 위한 바른 자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ESG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국민연금공단 재직 당시에 국내 최초로 ESG 경영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셨고 또 ESG 전도사로 불리셨다고요. 이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그 ESG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국민연금 운영을 책임지고 있을 때 그 우리 기금 운용의 전체 그 패러다임을 보면 많은 돈을 운용을 하는데 일반 자산 운용사와 다른 것은 국민연금은 매우 긴 항목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그런 투자 수익을 내야 된다고 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왜냐하면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단기 투기성 자금을 운영하는 것처럼 뭐 오른 다음에 팔고 내리면 다시 뭐 사고 하는 그런 수시로 그 거래를 하고 예측을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그런 그림이라기보다 투자한 투자 대상이 긴 기간 동안 안정적이고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것이 이제 백그라운드가 되겠는데요. 근년에 와서 이제 뭐 그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된 이유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네. 그렇게 된 것이죠. 이 코로나 그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 19라고 하는 것이 그 배경을 보니까 자연 생태계 훼손이라든지 환경 파괴적인 이런 상황에서 동물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바이러스가 전염이 됐다 하는 것이 뭐 여러 설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설득력 있는 설도 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환경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그 배경도 있었고 또 코로나 와중에 여러 가지 충격을 받는 사회적 많은 계층 이런 분들에 대한 그 포용적 네. 자본주의라고 할까 그런 따뜻한 시장 경제라고 할까 이런 것에 필요성도 있다고 느끼는 그런 이제 변화가 그 ESG 경영 체제에 대한 관심을 더 키웠다, 네. 증폭시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지난 20년간 우리 경제가 위기 때마다 나서서 구원투수의 역할을 잘 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뭐 과거를 돌이켜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을 국내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런 기회를 가져서는 뭐 여러 가지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 이 시점에서 제가 좀 젊게 보여도 나이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바라는 건 하나예요. 결국 우리나라의 그 미래 세대가 저희가 살았던 환경보다도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떤 도움이라도 작은 도움이라도 하는 것이 네. 이 시점에서 저희 보람이고 뭐 가치라고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이 뭐 하는 일도 그런 일 중에 하나고 그 외에 뭐 제가 또 다양한 형태로 사회 활동을 하는 것도 그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겠습니다. 저와 비슷한 동년배 뭐 또 그 선후배 되는 분들의 마음은 다 그럴 겁니다. 우리 자식 때, 손주 때가 정말 행복하고 안전하고 아주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환경 속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예. 이런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뭐 딱 뭐를 하겠다라기보다 그러한 미래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바랍니다. 네. 이사장님의 그런 마음이 잘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현재 불확실성에 놓여져 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이 전년보다 미약할 것이고 팬데믹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에도 불충분하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팬데믹 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향하면서 희망의 무게를 싣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경제연구원 전광우 이사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